안녕하세요. 여의도 너머TV 닭간다. 경민정의 화요일에 경민정의 닭간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이 프로그램이 지금 시작을 했는데 피스메이커로 추대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는 이재명 대통령 그 와중에 트러블메이커가 완벽히 완벽하게 돼버리는. 찢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오늘 나온다더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고품격 초정밀 정치해 보시죠. 우리 고수 세 분 모셨거든요. 자, 한 분 한 분 성함 소개해드리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연실색. 저희가 저 대기실에서 앉아 있다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동학 최고는. 너무 좋아하는 네. 거. 아니 기쁨의 얼굴인데. 아니야 정국이 더 이제 급냉으로 갈 것 같다. 네. 오늘 완전 그 냉삼겹 땡기네요. 네. 지금은 그래도 뭔가 먹을 게 땡기긴 하시나 봐요. 우리 입맛이 정광재 없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입맛이 없어? 숙청의 대상이 되죠. 숙청과 혁명 뭐 이게 지금 트럼프가 벌지정. 네, 말했는데 여기서 바로 숙청이 일어나지 않을까. 앞으로의 본인의 미래를 어떻게 점치? 예상하셨습니까, 정말 대변인? 난 예상 못했는데.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는 뭐 여러 방송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야 역시 잘 모르겠네요. 아. 제가 정치 경력이 짧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제가 숙청되냐고요? 네. 숙청의 대상에 오르시는 거 아닌가요? 걱정이 숙청의 돼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뭐 제가 결정한 것보다는 수동태인 것 같습니다. 수동태. 아니 입장을 바꾸시면은 능동적으로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은 수동태의 대상이지 네. 능동태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확실히. 이거는 뭐 장동혁의 국민의힘이라도 남아 있고 싶다. 요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는 보수 정당에 계속 있겠다는 생각 당연히 갖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있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연실색한 표정이 아직까지. 나가라고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근데 저는 여전히 보수 정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네. 그 정당은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잖아요. 뭐 모든 사람이 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구성될 수는 네. 없다고 보니까 정당의 혁신을 당연히 위해서 그동안 또 뭐- 걸어오신 길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역할을 해야죠. 네. 네. 더 역할이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역할이. 그러니까 이 표차가 혁신이 되느냐의 저의 지금 포지션은 문제인데. 여하튼 수동태지 능동태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네. 막판에 한동훈계에서 지원 엄청난 사격했잖아요. 지원 사격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원 사격을 했는데도 아하. 이게 표를 합쳤는데도 예. 이게 안 됐다. 그러니까 지원 사격을 해서 이건 안 된 게 뭘까요? 아니라 지원 사격을 해서 안 된 걸 수도 있죠. 네. 상대방이 지원 사격을 오히려 하니까 역결집. 이른바 정통 당원들이 반감을 가지고 표가 빠졌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 사실 장동혁 후보의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되게 뾰족했잖아요. 내부 총질러도 전부 다 내쫓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죠. 국민의힘이 사실 의석수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경태, 안철수 친한 게 다 내쫓으면 이 개헌 저지선이라는 걸 스스로 지키지 못하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염도가 짙은 당원이라고 해도 저렇게 장동혁 후보 같이 리더십을 맡겨놓으면 우리 당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 할 것 같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표차를 보면은 어떤가요? 당원에서 한 2만 표 정도를 더 받았어요. 이 장동혁 후보가. 예. 김문수 후보가 16만 5천이고 장동혁 후보가 18만 5천인데 여론조사에서 조금 발렸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39.8% 얻었고 김문수 후보가 60%를 얻었는데 예. 이 여론조사 비율이 아마 20%인가 그럴 거예요. 이야, 비율 자체가 낮다 8대 보니까 2였죠. 그러니까 네. 장동혁 후보는 3만 4천 득표 환산수로 했었을 때 예. 김문수 후보가 5만 2천이어서 총 장동혁 후보는 22만 300, 김문수 후보는 21만 7천이어서 표차가 2,300표 차밖에 차이 안 납니다. 아주 근소하게 신승한 거예요. 8대 2가 이건 핵심적이었네요. 이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고 선거인단에서는 또 김문수 후보를 또 압도한 게 있다. 네. 와, 이게 참 너무 대단한 결과여서 이게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이제 어떻게 될까? 망하려면 완전히 망해야 파사헌정이라고 하나요? 그릇이 완전 깨져야 새로 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장동혁 후보가 선거 캠페인 내내 막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막 전환길강에서 축켜 세워주고 이른바 당에 있는 어떤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하면서 친한 게 조경태 안철수 내쫓겠다라는 막 의도를 숨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당원들한테 앞에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죠, 당 대표로서. 그리고 최고위원 지도부도 사실 김민수, 김재원 이런 분들 되면서 사실상 강성 지도부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원석 의원 같은 친윤 지도부에서 이제는 정말 탄핵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탄핵 부정 지도부가 됐기 때문에 네. 법치를 거스르는 지도부이기도 하면서도 이 혁신은 물 건너갔다.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우리 그 당원 선거인단에서 장동혁 후보가 이렇게 한 2만 표 정도 앞섰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물론 뭐 이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2017년에 분명히 경험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경험한 게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5월 3일에 우리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적어도 탄핵과 관련해서 찬탄 반탄이 한동훈 후보가 그때 39%를 받았거든요. 네. 당원 투표에서도. 그 정도로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왜 한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다시 또 한 번 이 탄핵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반탄 메시지를 냈던 분을 당대표로 뽑았는가? 최근에 정치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뽑히면서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람과 대하는 것이다. 막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특검이 우리 당원 명부 500만 명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져가겠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구속영장 이런 것들 전체 이 환경이 야 우리가 뭉쳐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이런 표심으로 연결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저는 이 현상을 지금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저는 같아요. 좀 다른 측면에서 당원들의 투표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 지난번에 40만 명 넘게 투표를 했거든요. 예. 이번에 30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한동훈 지금 말씀하신 건 대선 후보와 이 당대표 말이죠. 1차 투표와 2차 투표는 2차 투표가 더 투표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당대표 때요. 지난번 네, 당대표와 당대표 때. 대선 후보 그렇죠. 뽑을 때.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한 네. 이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것이 이 결과로 이제 드러난 것이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원인은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결과는 여기에 지금 보면 한동훈 계라고 그나마 우리가 그냥 껴 맞춰가지고 그냥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양향자, 우재준 두 분이거든요. 근데 양향자 후보의 경우는 한동훈 계라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인지도 때문에 전 들어간 것 같고, 여성 후보는 무조건 한 명은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현역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누군지 몰라. 저도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양향자 후보가 올라가게 된 거고, 그다음에 현역에서 우재준 의원이 올라갔잖아요. 예. 청년 최고위원. 이분도 거의 가까스로 겨우 이겼어요. 근데 현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또 올라갔다 보거든요.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목소리를 이분들이 과연 한동훈계에서 갖고 있었던 뭐 탄핵 찬성이라든가 계엄 잘못됐다, 우리는 국민의 보편적 정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 내용을 과연 이 두 분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최고위 회의가 참 볼만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예견들이 있었는데, 장동혁 후보 이제 당 대표죠. 당 대표가 나오고 보니까 그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근데 천하람 대표 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국민의힘 없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 이기인 총장 같은 경우에 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국힘 어떨까? 이제 최고위가 뭐 반탄 3, 찬탄 2 뭐 이렇게 구성됐다고들 평가하는데 그게 네. 아닙니다. 이 당연직 최고위원들이 있거든요. 원내대표도 들어가고 정책위 의장 들어가고 또 사무총장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젠 진짜 그 완전히 탄핵을 부정하는 지도부가 완성이 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지피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제가 볼 땐 장동혁 당대표는 전환길 강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환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 대박인데. 선거 과정에서 전환길 강사가 장동혁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를 했고, 예. 그리고 전환길 강사 TV에서도 뭐 여론조사는 아닌데 설문조사죠.
유튜브 채널 설문조사를 통해서 31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장동혁 후보가 83%라는 높은 득표를 얻습니다. 예, 예. 그만큼 전환길 강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인력풀로 이렇게 사람들이 장동혁 후보를 밀고 있습니다라고 여론을 조성해줬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후보 기준에서는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이고 대전 연설에서도 보셨겠지만 막 우리 겨울날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권을 지키자고 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니더라도 어떤 전력 보강을 위해서라도 전환길 강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이젠 진짜 완전 윤 어게인의 완성이다. 와. 이렇게 지도부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이제 뭉쳐야 된다라는 위기 의식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결국 누구로 뭉치느냐였던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특검 당사에서 막 정권 찌르기하고 발박수치고 하는 모습들이 김문수 후보의 건강을 과시하고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젊은 층과 당원들에게 그게 좀 촌극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반면에 장동혁 후보는 되게 짱짱하게 연설하거든요. 이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청래와 같은 정청래가 우리 패싱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좀 아주 강력하고 공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함께 동시에 들면서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장동혁 후보로 뭉치자라는 그 심리가 당원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서 이제 국힘이 쪼개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 명분이 없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네.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되면 국민의힘 분당된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을 때 네.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정이 좀 잘못됐다.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고 했는데 저는 장동혁 후보가 당선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분당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여전히 장동혁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분당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보고 출당되나요? 아니면 탈당하나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 개인적으로 능동 형태의 탈당은 안 합니다. 예. 출당? 근데 계속 제가 길게 기생하는 형태로 그렇죠. 기생이라니요. 장동혁의 체제 길게 존재. 출당? 근데 제가 뭐 지금 출당이 될 정도의 문제적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근데 당에 거기가 남아서 죄송한데 문제적 발언을 한다고 내쫓기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적 발언이란 이거죠. 지금 뭐 문제적 발언은 아니어도 이준석 대표의 전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까? 없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말씀하시죠, 대표님. 이게 특정한 지금 기준을 잡기는 어렵죠. 예. 당 대표님 입장에서는 섭섭하지 장동혁이 될 거라고 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저는 말 못했어. 자체만으로 이건 근데 내 여기서 사람이 지금 아니잖아. 장동혁 후보가 된다고 예측한 분 있어요? 저는 김문수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됐었어요. 그럼 우리도 숙청당하는 우리도 외부인데 숙청이 되나? 숙청 우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네. 정치를 가까이서 좀 지켜본 사람치고 네. 장동혁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 누가 없을 거예요. 저 있었겠습니까? 장동혁이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한 이유 한 가지씩만 짧게 들어봐요. 왜 안 될 것 같았어요? 왜 이 사람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 부정선거가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죠. 예 그리고 자 총장님 부정선거야 이거? 계엄은 계엄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말은 이 사람이 지금 계엄과 정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무리 짠물화되어 있는 당원들이라도 그래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대변인님 왜 저는 짧게 우리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뺄셈 정치를 해서 승리하기는 어렵다라고 봤는데 장동혁 후보의 캠페인은 뺄셈 정치였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은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부정선거로 점철된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당원들로 구성된 그런 정당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일반적인 정상적인 시각으로는 이 당이 장동혁이 되는 순간 그렇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의 특수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기요? 그 특검이 이렇게 폭풍처럼 막 정광석과처럼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당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네. 신청하겠다고 하고 특검은 당원 명부 500만 명 다 내놓으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야 이거 우리도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니까 여기도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야 같이 붙어보자.
이런 식의 이 정서가 폭발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특이한 건 김근식 후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법도 했거든요. 이 한 명은 어쨌든 한동훈계에서 다 밀어가지고 한 명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용인하지 않는 네, 거죠. 근데 당원들이. 조금만 더 투표를 했었다면 사실은 올라갔을 거예요. 몇천 표 차이로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700표 차이였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전 의아스러워.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계에서 투표를 포기한 층이 많았던 것 같아요. 투표를 했다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예 한 사람만 밀면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계에서 투표를 포기했다는 거는 당을 내몰라라. 그러니까 저런 당은 그렇죠. 나하고 맞지 네. 않아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었다. 이질감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그거를 약간 어. 또 강화시켰던 거는 지금 앞으로 뭐 최고위원 뭐 회의를 주목하시겠지만 실제로는 후보들이 가서 면접 봤던 유튜버들 모임 있잖아요. 고성국, 네. 뭐 전한길, 뭐 이런 사람들 뭐 대여섯 개 모여가지고 저는 사실상 거기가 최고위원회라고 봐요 앞으로. 거기가 최고위원회고 네. 지금 이제 언론 앞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허수아비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그 면접 보러 갔던 순간 그 자체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인식을 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말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인가, 네. 아니면 이들이 시키는 걸 하는 것인가. 네, 전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 열려 있다고 봐서 한동훈계가 앞으로 힘을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텐데. 친한 잘 후보. 우리 그러게요. 정광재 대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저야 굉장히 많은 뭐 분들이 원래도 원내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풍찬 뭐 제가 노숙하면서 뭐 잘 버텨주시기를 여기 기대합니다. 보니까는 우리 지금도 풍찬 노숙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너무 귀엽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뭔가 애처롭게 보는 시각들이 있고요. 한동훈에 대한 환상 크크크 갈수록 태산이네 길은 하나 역사 속으로 HMS님. 예,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줄어드는 건 불가피해진 것 같아요. 이 그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도 우재준 의원을 뭐 이렇게 페이스북까지 올리면서 지원을 했지만 사실 정치적 공백기가 길었던 손수조 후보를 상대로 현역 의원이었음에도 약간 아주 근소하게 차이가 나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생색낼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것 같고 또 이번에도 사실 정말 최악보다 최선을 선택하자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김문수 후보가 당원과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우선은 이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제 대선 후보 때 받았었던 표의 어떤 대다수가 투표를 포기했다라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지원을 했지만 이 정도밖에 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지의 축소를 말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이상민님은 나는 장동혁이 된다고 처음부터 말했다. 이유는 김문수는 토끼띠 삼재다. 혹시 저도 대변인 삼재에 걸려 있나요? 토끼띠잖아. 저도 지금 삼재에 걸려 있나 보네. 근데 저는 이번 선거 결과 네. 비교적 제가 진짜 우리 당에 대해서 여기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상원 그 국회에 가면은 이렇게 포스터들이 있어요. 후보들 포스터 보면서 야 누군 될 것 같고 누군 안 될 것 같고 뭐 당에 있는 당직자들하고도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직자들도 많이 들렸네요. 그 손수조 예. 우재준 했을 때 저는 심정적으로 우재준 후보를 지지했지만 예. 분위기는 손수조 후보가 될 줄 알았어요. 맞아요. 왜냐? 아까 정치적 공백기가 좀 있었다고 했지만 손수조는 2012년에 문재인하고 싸웠었고 사상구에서 13년 동안 그래도 우리 당에 있었고 더군다나 지난 마지막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네. 도와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랑 페어링이 돼 있는 일종의 반탄 후보고 그 우재준 후보는 찬탄 후보였는데 여기서 우재준 후보가 된 게 와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우재준 후보가 된 거는 다른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TK 지역 의원이고 청년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 TK에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재준 의원이 30대잖아요. 대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TK 지역의 어떤 당원들이나 이런 정서가 야 우리도 한번 그럼 젊은 정치인 중에 TK 출신으로 키워보자라는 정서가 있어서 네. 그래도 우재준 후보는 많은 표를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화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그럼 이제 당 게시판 수사 들어가나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또 몰리고 이러니까 그럼 앞으로 그러면은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발 디딜 그러니까요. 공간이 있을까? 근래에 한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저 원외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음.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예. 한번 얘기를 잘 해봐야겠네요.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발로는 안 나갑니다. 그거 끌어내야 돼. 끌어내. 아니 그러더라니요. 형님 제가 뒤에서 버텨드릴게요. 일단은 끌어내지 못하도록. 저는 그 제가 정치를 국민의힘에서 시작했고 물론 뭐 정당명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죠? 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명이 당연하죠. 바뀔 수 있지만 예. 정통 보수 정당에서 제가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고 네. 누구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서 시작했다가 다른 정당도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뭐 제가 정치를 하는 한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보수 정당을 지킬 거기 때문에 제 발로는 안 나갑니다. 아, 예. 지금 문자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역시 이 화요일 패널이 너무 좋아서 혜연님, 다른 패널 분들도 응원합니다. 악플이 있는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5,000원. 예,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하고요. 이제 당 게시판 전수조사 들어가나요? 성남총각님 10,000원 감사합니다. 국힘은 역사 속으로 개혁신당만이 대안이다. 링카님 5만 원. 링카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네. 동접이 1230을 찍었습니다. 어유. 자, 오늘 1500 갑니다. 1,500 갑니다. 1500 갑니다. 이게 뭔가 이슈를 확 끌려면은 사람 없는 데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경 위원장님하고 처음 방송하는데 이 목소리가 확 꽂히네요. 아, 오죠? 장난 아니죠. 그냥 방송은 다가오죠, 들었었어요. 다가오죠. 근데 우리 습습후보 복식 아, 후보. 아, 이거 언제 어디서든 얘기해. 아니, 정말 무조건 배워야겠네. 정면으로 날아가. 거의 제 동기인 엄성섭 수준인데 지금. 김효선, 이거 엄성섭 뭐야. TV 우리 예. 정말로 아주 이게 예. 흡입력이 있는. 장난 아니죠? 예.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 아까 우리- 개혁신당의 최고 나오잖아요. 예. 개혁신당의 그 원픽이라고 딱 아까 사무총장께서 이게 얘기하시더니 사무총장님이 저를 실제로 지난 대선에 유세장에서. 유세 와, 유세를 세워주셔가지고 유세 그냥 유세 혹시 팀장님? 아니 우리 그 아니, 우리 저도 그때 2028년에 하면 어. 제 유세차에도 좀 한번 아 그러면 개혁신당으로 오시겠다는 그런 의미. 고맙습니다. 아 예. 그 네, 자막 좀 넣어주세요. 정광재 보수 대변인, 정당 보수 정당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 개혁신당 입당 아니, 예정. 저는 지난번에도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정당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저는 언젠가 보수의, 이 중도 보수의 하나로. 큰 틀에서 같이 활동하실 여기 지금 분이다라고 강남 얘기를 입 하기 벌리고 때문에 있거든요. 아니 광재형님은 뭐 떨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바로바로. 제가 약속드릴게요. 정광재 대변인님이 개혁신당을 입당하시잖아요. 예, 제가 다른 후보들보다 더 먼저 나서서 아 버선발로. 버선발로 나서서 맨발로 그러면은 나아가서 국민의힘과 합당에 열려 있다 얘기죠 개혁신당이. 입당을 하시라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벌리고 있어요. 입 벌리고. 거기 이제 낙엽들 떨어지면은 이렇게 슥슥슥 줍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정광재 대변인님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광재 귀엽다. 정광재 개혁신당으로 뭉치자. 볼매. 이런 말씀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동접 1500을 돌파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맞아요. 사람 없는 데서 까는 게 안 되죠, 안 이게 되죠. 조금 그게 좀 필요해요. 아 재밌죠 재밌죠. 그래서 지금 놀라운 문의 사항이 뭐냐면은 장해찬 어디 갔냐. 장해찬 이게 화요일 날 오는 사람이잖아요. 아, 자, 장해찬이 지명직 없는데 최고위원 간 거 아니야 지금? 장해찬이 왜 오늘 지명직 하필 최고위원? 오늘 여길 비웠을까? 장해찬이 오늘 저 다음 주 화요일에 못 와요 하고 지난주에 갔단 맞지 말이에요. 맞지. 장년찬 최고가 장동혁 후보를 아주 열심히 밀었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안 장동혁을 되는데. 밀었- 집안 사람이야. 맞아요, 집안 맞아요. 사람이야. 아, 같은 집안 장씨 집안 사람입니까? 아, 집안 사람이래요? 어. 장씨니까. 그냥 장씨입니다 집안 아. 사람. 그렇지 집안 사람이지. 자, 장해찬 최고가 지금 없는 자리에서 물어봐요. 장동혁 당 대표가 전한길과 장해찬 중 누구를 지명직으로 아 누굴 선택할까? 나는 너무 사실 어려운 문제네요. 아, 이거 나는 뒤에서 사실- 이 작업하려고 오늘 안 온 거 아닌가? 정말 둘다 하시지 이런 않을 방송 것 같은 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 아닌가? 아, 이것도 밸런스 게임이니까 둘 중에 한 명 선택해야 해봐요. 돼요. 같아요. 선택을 굳이 네. 한다면 네. 둘 분 동시에 아, 이거 하나, 둘, 셋. 예찬. 근데 전한길 강사보다 전략적으로 장년찬 최고가 저도 그렇지. 장해찬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전한길. 비교하는 거 좀 기분 전한길 나쁜 거다. 강사보다는. 전환기라고. 1262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역시 넘 얘기를 해야 장해찬 돼. 그 장해찬 전 최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최고위원도 했었고 예.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장해찬 전 최고는 부정선거는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부정선거까지는 지금 안 전한길 강사는 부정선거까지 얘기하고 아니 근데 있어서. 장동혁 후보도 얘기해요. 부정선거. 여기 지금 어차피 아니, 조정님이 부정선거는 전화 아니- 통화 안 되나요? 최고위원 갑니까? 해외에 있을 물어봐. 거라서. 어딥니까? 지금 장동혁 후보 옆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고 해야 되네. 지금 예. 가장 기뻐할 사람 장해찬.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없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까입니다. 아 장최고가 지명직 최고위원하면 장동혁 후보 지도부한테 아주 천군만마 같은 천군만마지. 사람인데 방송 스피커로도 역할이 굉장히 등장하고 한동훈 견제도 되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믿지 않는 이 부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좀 합리적 장례천 최고한테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으로 뭔가 온건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건한 사람. 전환기 강사보다는 장례천 최고 제가 만약에 장동혁 후보라면 어. 장례천 최고 지명직 합니다. 제습 25도님 방송 감이 있으면 전화 연결 가야 됩니다. 전화 연결해달라고. 이 시간에 아, 안 온 이제 거는 뭔가 일이 있겠지. 저희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여행을 간다. 그래서 못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르죠 뭐 하고 알 있는지는. 수가 없죠. 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박미 현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두 분이 새벽에 좀 괜찮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다가 국힘 전당대회 이슈가 먼저 터져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른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국힘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해서 네. 저는 항상 그 사람은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우리 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전 유연하게 대응해 갖고 네. 보수 정당을 잘 아니 지키겠습니다. 그건 너무 있는 얘기죠. 그냥 원래 다들 하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딱 해봐야지. 지금 정말 또 장동혁이 된 상황에서 진짜 한 줄 카피를 딱 낸다면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어? 계속 잘 읽고 이끌어 싶습니다. 주십시오.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근데 아, 저는 예. 이제 저도 정리 말씀 좀 드리면 정리할 것도 필요하고 앞으로 뭐 잘 리드해가는 것도 필요한데 네. 사실은 앞길이 지금 구만리이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그냥 눈 감은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혁신 진영이 뭘 해야 되냐. 네. 이런 한동훈 뭐 이 전 대표도 포함될 것이고 이번에 당 대표 후보에 나갔던 안철수 조경태 사실은 단일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혁신파들이 다 갈라져 가지고 사실은 누구 하나 최고위원 하나 만들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무능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러지 않으려면 진짜 보수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 보수가 달라지는 세계 정세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방향이 도대체 보수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풍찬 노숙을 해야 된다. 꼭 당권을 가지지 않았어도 네. 최고위원 하나 들어가지 못했어도 전국을 돌면서 저는 사실 그 질문을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러면서 다시 좀 그 힘을 좀 에너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아 지금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요. 장동혁 후보 시절에 이 얘기를 했어요. 우파와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다. 지금 취임 일성으로 개혁신당과 연대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근데 우파, 아마 개혁신당하고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말하는 우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 지점의 보수 성향의 정당이 아니라 더 오른팔 더 뻗어서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극우파와? 뭐 극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극우라고 표현될 수 있죠. 자유와 혁신 내지는 완전 공식적으로 손을 우리공화당 잡겠다. 내지는 자유통일당 이 물론 장동혁 후보는 아니었지만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당 대표 톤을 보면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그들과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분들과 나누는 것이 즐거운 공상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었거든요. 장동혁 후보가 아마 그 결이 다르지 않다라면 본인이 표현한 우파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오른쪽에 있는 정당, 더 오른쪽에 있는 정당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네. 재밌는 게 그 1차 4명이서 투표했었을 때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이른바 쇄신파 진영이 단일화를 했으면 한 명이 결선 투표에 갔겠느냐 못 갔겠느냐 요걸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네. 제가 지금 러프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시너지가 발생했으면은 갔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13만 5천 표고 장동혁 후보가 15만 표가 나왔었는데 안철수, 조경태가 합하면 13만 1천 표예요. 산술적으로는 좀 작아요. 네. 김문수 후보보다. 근데 당시에 그런 그 단일화가 있었다면
그러면 최고위원 선거 그렇죠. 조금 갔죠. 달라졌고 왜냐면 두 분이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달라졌을 사표 심리 때문에 것이다라는, 그 두 분은 표를 안 가고 그러니까 김문수 쪽으로 표를 찍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단일화를 안 했던 게 굉장히 좀 뭐 이 쇄신파 진영에서는 그렇죠. 아쉬움이 남는 네. 부분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지 못한 거죠, 사실. 지금 장해찬 전 최고 페이북을 보고 있는데요. 한동훈 효과, 분노한 당원들을 결집시키는 놀라운 위력. 이제 보수에서 한동훈 묻으면 정치할 수 없다는 당원들의 준엄한 경고. 조직 구도 정치 공학을 모두 극복하고 정광재- 뚝심을 지킨 장동익 대표에게 쭉 팔아보냅니다. 정광재 저격인데 바로 야, 이거는 한동 묻은 정광재 저격인데. 제 방송 보고 있나요? 지금 안 오면서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대단하다. 이걸 또 공세 올렸네요. 또. 아, 네, 이거 장혜찬 23분 전에 네. 올렸어요. 와.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이나 보내시지 말이야. 아, 국민의힘이 앞으로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과연 최고위 회의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정부 여당과의 관계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장동혁 당대표 당선 소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우리 작가님이 이거 말씀하시네. 정청래하고 악수 가능한가? 정청래 어떡하? 정청래 당 대표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방미 갔다가 네. 돌아오시면 어쨌든 회담 성과에 대해서 여야 대표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정했지. 따로따로 만나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결국 한 자리에 모을 거고 그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는 협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한 자리에 모아서 했을 때 그때 대통령 앞에서도 악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예. 이거 고민될 거예요. 근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번에 방미 가면서 전용기 안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대통령 입장하고 그렇죠. 당대표 입장하고 네. 다르다. 이게 선을 네.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다른 행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청래 당 대표는 요게 악수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코로나 때 했던 악수를- 것처럼 이렇게 하려나? 악수를 안 하고 이렇게 포옹만 하려나? 이렇게 포옹을 한다. 건너뛰고 그냥 예, 바로 아니면 포옹으로. 어깨 이렇게. 아니 근데 그 지지율이 처음에 60%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네. 60%를 유지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40%를 유지했으면 뭐 악수 안 해도 된다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했을 텐데 지금 지지율이 계속 안 좋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방미 효과 때문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이 지지율이 안 좋게 떨어지는 이 요인을 좀 쭉 살펴보면 조국 윤미향 대표의 사면도 있겠고 노봉법 제정 같은 것도 있겠지만 결국 야당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그 인상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n분의 1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 지지율 떨어지는 걸 보고 아마 뜨악했을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 대표, 그러니까 대표와는 다르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지만 분명히 좀 준엄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이기도 분명히 전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장동혁 대표 됐으니까 또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한테도 그 행사장 만나가지고 막 말도 걸고 인사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네, 그런 영상이 또 잡히기도 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앞으로는 정래 대표가 뭐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또 첫 만남이 또 어떤 그렇죠. 화면이 잡힐지 카메라에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이 근데 어떻게 속으로는 되게 뭐 고맙지 않을까요? 장동혁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정청래 어쨌든 상대하기 너무 좋잖아요. 네, 잘 됐다 아주. 그냥 강대강으로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어차피 서로 저 보지 당이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정상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저쪽으로 더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인사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요. 민주당에는 조국이 있고 국민의힘에는 조국 대표는 민주당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죠. 지지율에 영향을 좀 이렇게 또 선을 그으시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아이템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님이 조국아 제발 더 활동해줘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기도 하셨네요. 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새벽에 우리가 가슴을 좀 철렁했잖아요. 이게 한국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거기서 뭐 사업할 수 없다. 이런 타이틀이 뜨니까 굉장히 정부에서도 당황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약간 뭐 해프닝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게 트럼프의 어떤 외교 기술이었나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하고 이번에 방미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소식 들리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건 트럼프 귀잡고 누군가 여전히 트럼프 주변에 이제 극우파들 인사들도 있잖아요. 일기 때 뭐 활동했었던 여러 사람들, 그다음에 한국의 교회하고 또 연결된 사람들 이런 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정보들을 일부러 이제 주입을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딱 듣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나 네. 약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수를 쓴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거를 어찌 됐건 잘 받아친 것 같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좀 이 국내에 주는 사인은 미군 부대 내에 있는 한국 군인들에 관해서 조사를 한 거고 또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수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해명을 잘 하고 넘어간 그런 이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쿠션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는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네. 있다. 또 미군 부대에 대한 뭐 얘기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뭐 오해라고는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잘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으로 갔을 때는 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 회담이 있기 전에. 네. 그건 뭐 협상 기술 측면에서도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들어갈 때는 야 이거 분위기가 좋지 않겠는데라고 굉장히 긴장 많이 했었을 것 같고요.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외교가에서는 그런 말 있어요. 실패한 정상회담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 정상회담에서 실패하면 정말 파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잘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정상들이 가기 때문에 사실 그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 뭐 나온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어제 그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정상회담은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에 대한 첫 걸음만 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고 또 사는 곳은 디테일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어떤 협상 결과가 있는지 네. 그걸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한 개씩 도출이 되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 전에 논의가 됐던 것들인지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하는 것이 실리 외교지 않습니까? 실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온 회담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일단은 네. 그 교회 압수수색하고 네. 주한미군 부대를 압수수색한다라는 것은 뭐 사실 해명을 할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특검이 좀 과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네. 종교의 영역은 종교의 영역대로 존중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동의도 받지 않고 주한미군 부대로 들어가서 평양 무인기가 관련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다는 건 전 특검이 과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국내 정치의 상황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한국답지 않은 걸로 들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그래 보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특검과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경계하고 환기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네. 일단은 안타깝죠. 안타까운 건 이 국제 외교, 국제 질서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어떤 아부 경쟁, 충성 경쟁으로 재편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한편으로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또 고객 맞춤형으로 잘 또 치밀하게 준비해 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했었던 모두 발언의 첫 단락이 이 오버오피스의 여러 가지 황금색을 보니까 진정한 미국의 황금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시대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이 상반기 때 이제 드디어 미국이 황금 시대를 맞게 됐다라고 연설도 했었었고, 본인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때도 길디드 에이지라고 불렸었거든요. 도금 시대라고 했었던. 그때도 이제 국민들에게 과세를 하지 않고 관세로 먹여 살리게 했었던 그런 대통령인데 그걸 따라 배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게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이든
듣고 싶은 소리를 잘 준비해서 갔다라는 점에서는 좀 되게 좋은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 막후에 분위기가 좋았다고 외교가 잘 된 것은 아니거든요. 막후에 어떤 청구서를 받았는지를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속보로 속속 들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관세 협상 때 3,500억 달러, 4,500억 달러 이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기업들에서도 1,500억 달러 더 추가로 투자하겠다라는 지금 상황들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이루어진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뭔가 투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이 관세 청구서에서 어떤 비용이 어떻게 나갔는지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균등한 외교 평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참 자국 위주의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 창출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와서 만들으려고 그러고 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배를 건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너네 배를 살 테니까 우리 비행기 100대 가져가라. 이런 식의 조건을 걸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역에서 우리나라가 그냥 칭찬 세례만 하고 온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사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급작스럽게 정권 교체가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한미 관계, 특히 본인이 갖고 있는 세계 그 구도를 생각했을 때는 보수 정권이 탄생하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네. 본인 입장에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조금은 껄끄러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이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처음 한 거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아마 뭐 이렇게 아주 즐거운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냈던 메시지는 조금 좀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는 듯한 떨떠름하다가? 목소리가 예. 나온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서 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가 국제 질서에 좀 반하는 행동들을 하는 건 맞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힘에 의한 외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그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거는 그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중국 갈 때 같이 가겠냐? 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답한 거 있잖아요. 예. 전 그건 좀 그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캐주얼한 답변이었는지 아니면은 저는 그 질문 중에 가장 큰 의도는 그거였다고 보거든요. 내가 앞으로 중국을 굉장히 견제할 건데 우리 편에 서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봐요. 아, 그런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그런 시그널로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읽었을 수도 있겠다. 이게 한미 그 동맹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런 얘기들이 네.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많이 함축돼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 한국은 미국처럼 딱 칼로 무자르듯이 뭔가 관계들을 해나갈 수가 없고 우리들은 다자 외교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어쩔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한쪽에 뭐 편을 선다. 물론 무게중심은 미국에 두고 어쩔 수 없이 중국과도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적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전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익스큐즈할 것이라고 보고 특히나 에이펙 회담에 불렀잖아요. 이제 오게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제 와가지고 만남이 성사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안에 껴있는 것이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한번 오라고 해서 에이펙에서 같이 만나면 어때? 근데 이 얘기에 앞서서 야 트럼프 골프장 북한에도 좀 만들고 나도 좀 골프 치러 갈게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사실상 엄청 띄워줬잖아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되게 혹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개인적인 어떤 사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교 국면에서 좀 활용한 측면이 조금 돋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사인했잖아요. 그 펜을 달라고. 그 펜 가져갈 거냐? 그 펜 가져갈 거냐? 그렇게 바로 좀 둥그렇고 일부러 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 트럼프 예. 대통령이 약간 굵직하고 뚱뚱한 펜을 되게 좋아한대요. 저게 수성 펜이래. 네, 좋아한대요. 그리고 어저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과거처럼 북미 관계 같은 그런 외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적 이득이 된다면 아무리 과거에 적국이라 하더라도 북핵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나라를 하더라도 동맹을 할 수, 그러니까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좀 보고 전략적 유연성 어저께 잠깐 기자가 물어보는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방중하는 거 중국 가는 거 내가 허가할게 예.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과 미국이 뭐 되게 민감한 사이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경제적으로 기업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두께가 아름답다. 한국 팬을 칭찬하자. 모나미 주가 22% 급등. 저 이기인 총장님 그 펜 가져가실 겁니까? 여기 사무실에 있었던 건데요. 되게 얇디 얇은 분인데. 아니 저 펜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이 수제로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뭐 이렇게 좀 특이한 그런 예. 펜이고 저 펜 좀 써보고 싶긴 하네요. 예. 뒤에 위에 그 대통령실 마크가 있고 예, 그러네요. 뭐가 있는데. 청와대 저 마크로 바꿨대요. 음.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라는 용어는 지금 청와대 그대로 쓰지만 이제 마크는 지금 청와대로 이제 바꾸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이제 트럼프 한마디에 주가 폭등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근데 저는 피스메이커 해달라고 하고 와. 참 래퍼인 줄 되게 알았어요. 어렵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아니 근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마크를 잘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앞에서건 공개적인 데서건 비공개적인 데서건 우리는 뭔가를 더 얻어내기보다 어쨌든 덜 잃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덜 잃은 네. 거 맞습니까? 덜 잃은 거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뭐 결과가 나와봐야 우리가 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전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 평택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한미군. 이거는 뭐예요? 이게 평택이지. 외교 공간도 아니고. 그거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대사관 자리는 원래 이제 그 나라 땅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주잖아요. 예. 모든 나라가 대부분 다 그렇게 네. 외교 관례상 그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평택 땅은 이건 아니죠. 이거 야당들이 성명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동학 최고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 아니 진지하게 성명 내주셔야지 이거. 아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해야지 그거는. 아 이게 여당이 하지 마. 뭐냐면 야당이 이게 있어. 다른 평론가들이 민주당 쪽의 패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갖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거기 현대 시설이 너무 좋다. 정말 탐이 난다 이거지. 땅을 달라 하는 건 아니었다 이러는데 이렇게 성명 내라는 거 보니까 성명 내야지 이거. 야 도대체 우리 땅을 왜 거기 굉장히 미국이냐?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신다. 형이네.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성명 내. 그 성명 야당이 이리 와. 아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에 너무 허황된 얘기니까 네. 아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지나가는 말로 그냥 다시 좀 받아들이는 것 철렁하긴 같아요. 했어요. 이게 근데. 국제법상도 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네. 그 주한미군이 지금 2만 9천 정도 되는데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4만 거리거든요. 네. 근데 4만의 그 미군 주둔 병력이 일본이에요. 예. 주일 미군이 한 4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꾸 숫자 그러니까 주일 잘못 미군이 얘기해. 주둔하고 있는 그 토지가 일본의 개인 사유지를 국가가 임대해서 쓰는데 아마 그것과 혼동해 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좀 한 세트로 묶어서 4만도 헷갈리고 개인 사유지를 국가가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좀 약간 부동산 업자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헷갈려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닌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험프리스도 그렇고 주한미군 그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국가에서 땅을 공유지, 무상으로 공유지. 공유해 주거든요. 임대료도 안 받고. 예. 그런 개념과 일본의 어떤 그 땅 임대의 개념은 좀 다른데. 우리나라만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주한미군한테 무상으로 토지를 이렇게 임대해 주죠. 그렇죠. 쓰게 해주죠. 네, 근데 그걸 국제법상 그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토지를 미국 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미국이 되는 거야 여기가 평택이 그러니까. 미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근데 너무 화가 나신 거지. 제가 성명 내십시오. 카투사로 그 미군 부대 근무했잖아요. 거기 의정부나 뭐 평택이나 동두천이나 네. 거기에 미국 주소가 있긴 해요. 미국 주소. 뭐 포스트 오피스 박스 번호도 있고 뭐 그런데 아이, 에비뉴. 네. 지금 성명 내겠다 이러니까는 이동학
급 호감으로 변해가는 중. 성명 내기 디렉터분이- 위해서 다른 당으로 가야 돼. 이 당에서 그런 성명 내면 안 뒷 되니까. 얘기 좀 해드리면 아, 예. 뒷얘기.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트럼프가 자꾸 4만 명 막 얘기하고 예. 이런 거를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 4만 명이 아니고 우리 2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지금 부분 25,300명 아니에요? 28,500명인데 얘네가 4,500명을 빼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네. 대만이나 뭐 이런 게 유동병력으로. 근데 우리는 소파에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뺄 수는 없는 건데 국제질서에서 변하니까 뭐 앞으로 빠질 수 있다. 이건 대비는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숫자를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하지 말자. 어. 이게 이제 뒷전략이었다는 거예요. 네.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네. 절대 알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어. 대할 때는 바로 영어로 대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된 오류가 있어도 지적하지 않는 것.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 아부하고 칭찬해가지고 완전 지 맘대로. 네,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끌어내는 정말. 듯한 그게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거래 기술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아, 거래 그게 기술이란 거래 기술이 책에-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기술이지. 거래 이게. 기술 책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 아 그거 근데 읽고 갔다는 한편으로는 거 어저께 아닙니까? 이재명 근데 대통령이 이게 1987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연애할 때도 네. 뭐 연애를 글로 배웠습니다 이런 것 예. 때문에 그 뭐 거래 기술 읽었고 안 읽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저는 거래 기술은 완전히 갑의 위치에서 쓴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도널드 트럼프가 당시에 부동산 업적으로 잘 나갈 때 그때 자기의 입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사실 갑을 관계 우리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 약자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쓸 수 있을 만한 그게 별로 없어요.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레버리지를 이용하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협상에 있어서 우린 지금 레버리지가 뭐냐 하면 뭐 그 조선과 관련한 레버리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활용하라는 건데 네. 사실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은 철저히 트럼프 입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가갖고 아 내가 이거 트럼프 책을 읽었기 때문에 협상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책 읽고 나서 도출해낸 키워드가 바로 피스메이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되어달라. 나는 거기에 경민정의 뒤따르는. 장동혁 트러블 메이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게 진짜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그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안 맞아요, 달랐다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을 받고 싶은데 피스를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이런 거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역대 대통령들 중에 그래도 가장 뭔가 지금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평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해줄 적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나는 아니다. 당신이라. 유일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다라고 또 거기서 이걸 쳐줬잖아. 근데 이제 진짜 주거니 흡족해하고. 받거니 아니 잘했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뭐 자기 트위터에 뭐라고 썼는데 사실 반미주의자거든요 이 사람. 아니 근데 사드 배치하겠다라고 미국한테 잘 나가다가 오늘 또 왜 이래? 미국은 지금 구한말에 일본 갔습니다라고 했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야당이 이런 성명을 내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평택 땅 간결해. 얘기 한번 아니, 다시 근데 할까요? 반면에 저는 그런 측면은 그래도 높게 평가합니다.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정말 허황된 꿈을 꿨던 거잖아요. 이른바 맞아요.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해서 맞아요. 한반도의 평화를 자기가 잘 뭐 아. 미국, 중국, 북한 다 데려와서 한번 여기 저 한반도 평화를 이뤄보겠다라는 꿈을 꿨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직거래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직거래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계속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었던 대북 정책과 관련한 실패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 입만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측면은 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저 한편으로는 너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읍소하는 장면이 막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참 국력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었던 칭찬의 반만 좀 야당한테 해달라. 막 막무가내 이쁜 막 짓을 좀 해봐. 중도 이쁜 트럼프 짓을.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그건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어요. 남북 관계도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야당한테는 막 그렇게 아니 이재명 막대하고 대통령 있는 게 그래도 같이 밥도 먹자 그러고 밥도 좀 주고 막 어쨌든 주고 오색 그거를 빛깔 국내 그게 정치에도 다잖아. 밥 수도 먹고 주고. 다잖아. 그 관용과 같이 해보자. 흡수 됐다고. 막 국내 이래. 정치에도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또 슈퍼챗이 날아왔습니다. 촌철살인 평론 이긴 5,000원.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혜연님, 네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내오셨어요. 수제젤리님, 이긴 총장님 완전 응원합니다. 개혁신당 일편단심 후원합니다. 10,000원 보내주셨고요. 아 그리고 디렉터 오님께서 경민정 화이팅 하시면서 7,500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가 더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동학 이동학 호감으로 변해간다 하시면서 동일한 금액 7,500원 보내오셨거든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몰아주기 할까요 우리? 훌륭하신 분이에요. 7,500원씩 따로 어떻게 보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랑 이름 한 글자 다른데 이렇게 사람이 다릅니까? 뭔 소리지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밥을 무거운 사주고 주제. 싶어도 대통령께서 어떻게 밥을 사주냐고. 속보가 나왔네요. 장동혁 대표 당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 결단 필요. 아 세네. 어떤 이건 결단을 세네. 내려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떤 지금 결단이 필요하신 거죠? 제가 당 분열로 몰고 간 주체인가요? 아 그냥 제가 자꾸 국민의 입장을 여쭤본 이거 것뿐입니다. 자아 비판해야 될 수밖에 없는 능동태가 그런 상황이 돼버리네. 북한에서 나는 좀. 건데 이런 거. 이 시작이 됐, 갈등이 시작됐다. 아 이제 정리해버리고 본인만의 월드, 극우 월드를 열겠다. 이것 같네요. 김혜영님 계좌 후원 10만 원 감사합니다. 와. 열심히 방송 만들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요 문제도 보내오셨는데 말라카이님 3,000원 보내시면서 미국에서도 위안부 합의했다고 했는데 진영 불만 잠재우기 위해 윤미향 사면을 계산했을까요? 이러셨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집착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일본적 시각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게 약간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하고 더 가까웠기도 하고 네.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랑 뭐 동맹이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일본이 필요한 역할들을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약간의 경도되어 있는 생각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긁히지 않기 위해 혹은 긁지 않기 위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도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저질러 놓은 일인데 네. 그거를 또 다시 문제 삼아 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이 관계들을 깨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고 어찌됐건 정치와 앞으로 역사나 이런 문제들은 좀 최대한 좀 분리해 가면서 그러니까 역사 때문에 정치를 함몰시켜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분리해 가지고 분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미향 사면하고 관련이 있나요? 혹시 요 사면 저는 이슈하고 그거까지는 네. 그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네. 그러니까 윤미향 사면까지 연결짓기는 좀 뭐한데, 네. 그러니까 미국을 긁지 않기 위해서 과거사를 적당히 묻어두는 건 좀 상당히 위험한 국정운영을 생각을 하고요. 이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묻잖아요. 위안부 합의 문제 있는 것 같던데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우리 미국 오기 전에 일본 만나가지고 먼저 다 해결했어. 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가 해결이 뭘 됐어요? 해결한 뭐가 해결했어요? 해결했다 위안부 뭐 합의도 이런 워딩이 그렇고 있었어요.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 때 제3자 변제안 관련해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거든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뭐 대통령으로 된 이유는 뭐 개헌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있지만 뭐 일부의 국민들은 그걸 다시 바로잡기 원하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적당히 묻어두고 미국에 대한 뭐 한미일 협력만을 위한 협력 때문에 그냥 위안부 합의 문제 과거사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 한일 공동선언문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 DJ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적 인식을 전통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DJ 오부치 내각만 그 통렬한 반성을 얘기하는 것 그건 해석인 거죠. 근데 아베 내각도 있고 스가 내각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베 내각에서 식민지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스가 내각에서는 위안부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까지 좀 계승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거사 문제는 위안부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네. 조선인 강제 노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광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2년 주기로 계속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있는 일본을 세계 3대 구리 산출국으로 만들었었던 그 도기치현의 아시오 광산이라고 있어요. 네. 1946년에 일본 후생성에서 조선인들 2,416명 이 강제 노역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거든요. 근데 그 도기치현에서 그 제안서를 쓸 때,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제안서를 쓸 때 그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 기조도 그럼 이을 건가요? 그리고 3,000m급 봉우리에다가 방제 댐 만들었던 댐도 있어요.
그 댐 관련해서도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됐지만 네. 그것도 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조도 있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분명히 과거사는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실형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해도 이견은 이견대로 남겨놓고 취할 건 취하는 것 실형일 텐데 네. 그냥 적당하게 퉁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네. 다시 번복하기 힘들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마침표는 아니고 네.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때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전 취했다고 봐요. 네. 근데 이 지금 미국과의 협상 앞두고 일본 문제를 또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 협상에 불리하게 임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지금 얘기하신 사도광산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은 한국 정부에도 명분을 줘라. 지금까지 우리 야당이 네. 야당이었을 때 엄청난 비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다 저질러 놔버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100% 수긍할 수는 없다. 네. 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예,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의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연하게 하는 그 거죠. 제가 유능하게. 방기했던 네. 쿠로메댐 아시오 광산 그 등재 주기가 2년이에요. 네. 2024년에 사도광산 추진됐고 2024년부터 추진됐었던 거거든요. 올해 4개월밖에 안 남았고 내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한일 정상회담이 몇 차례나 더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얘기 꺼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묻어둔 근데 것 같아서. 이런 문제는 개혁신당이 또 강한 성명서를 또 내주면 네. 좋은 오늘 명분이 성명서가 되겠네요. 여러 이건 놀리는 건 나오고 거예요. 있는데. 성명서가 딱 아니 되고 근데 뭐 좋은데? 저는 이긴 이래 그 되겠는데요? 총장께서 네. 얘기하신 분 네. 뭐 10분 동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예. 일단 이것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라고 한 점은 저는 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과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이 달라졌다는 점을 그래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예.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과거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 한번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또 하나 약속은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또 한 번 이 반일 감정을 이용해 갖고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거나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어요. 저는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었던 겁니다. 좀 뭐 그 비판적인데 당시에 독도 방문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굳이 독도에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상으로 거의 지금 독도를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 가갖고 그때 당시에 간 이유가 뭐였냐면 그 자신 굉장히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하면서 이 반일 감정을 좀 한번 그 이용해 보겠다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봐요. 전 당시에 방문한 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또 한 번 뭐 문재인 정부처럼 뭐 축창가를 불러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2028년 매번 총선이 4월 달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총선 앞두고 뭐 3.1절 앞두고 뭐 이번 총선은 또 다른 한일전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예. 오히려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의 국민 그 의식은 굉장히 성숙해 가고 있어요. 예, 예. 더군다나 과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 세대들 간에 지금 한일 간의 관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한일 관계는 더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정치인들이 이걸 그 너무 정리정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이제 방일, 방한, 방미 지금 일정을 다 소화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고 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더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스트의 초정밀 정치해보시죠 닭간다 슈퍼챗과 후원 계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주시는 후원으로 방송 열심히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곰돌이다이님 감사합니다. 5만 원 기획신당 이긴 사무총장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야지. 정강재 대변인님 그냥 개혁신당으로 오시면 공천 100%입니다. 7 돌격 저 국민의힘에 대장 있어도 홍준님 공천 5,000원. 국민의힘이 극우월드면 민주당은 극좌월드인가요? 김희진님 7,500원 주셨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약간 극좌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아니, 그렇게 좀 극자적인 가는. 주장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왜 말을 더듬고 그러십니까? 극자적인 주장 제가 아직 들어본 바는 없어가지고. 근데 네. 2030을 극우화한다라는 건 그건 되게 극좌적인 뭐 약간 거기서 좀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어느 특정 지지층을 자기를 비난하는 지지층을 향해서 극우화. 원색적인 발언을 내뱉는 거. 극우화되어 있다. 그리고 조국 70대랑 비교해서. 혁신당은
저기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섭외하세요. 빨리 섭외를 왜 안 하십니까? 아니, 근데 조국혁신당 패널 분들과 제가 몇 번 토론해봤는데 예, 어떠세요? 정말 까다로워요. 아, 그래요? 모든 걸 이제 조국 대표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거기도 굉장히 다른 1인 세계관이 정당 있어요. 예, 어려워요. 예, 그리고 거기에 사무총장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다 황현선 그러더라고요. 사무총장. 예, 뭐 횡보를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여당에서도 좀 자제해라 이러니까요. 손만시라는 거냐? 아니 인간의 도리도 못하냐? 인간의 도리도 못하냐? 이게 인간의 도리에서 나왔으니까 약간 인사해야지 사람들한테. 그 인간의 도리가 나를 풀어준 사람에 대한 도리만 지키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헷갈림이 있어서 그런데 그 인간의 도리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사전적 네. 정의가. 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좋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요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51.4%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추고 0.3% 포인트 소폭 많이 반등했다. 올랐네. 요거는 조롱입니다. 요거는 조롱. 저는 조롱으로 리액션이 확실히 과한데. 익힙니다. 요거는 왜냐면 저는 뭐 그게 도끼인 객긴인데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많이 올랐네 이거는. 네. 지금 풍자와 해악이 아주. 그러면 국민의힘도 많이 오른 겁니까? 아, 이게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이제 횡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예. 올랐다고 표현이 될 그럼 수 있는 국민의힘도 거죠.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지지율.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0.3 말했어요. 똑같이 이게 올랐어. 지지율이 하락한 거에 대해 기자가 물으니까 네. 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당대회 하락하는 거 전당대회 때문이다. 그 전당대회 때문이다. 이 워딩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만큼 커버쇼가 근데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예. 자신이 휴가를 갔기 때문이다. 요 얘기는 안 했대. 왜냐하면 예전에 그 권향엽 원내대변인인가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갖고 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뉴스에서 얘기해갖고 사라졌기 때문에. 야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야. 지금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본인이 휴가를 갔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안 하셨다는 네. 측면에서 이건 조롱인가요? 아이 그렇지 본인 않습니다. 스스로가 지금 합리적인 논평입니다. 본인 휴가 네. 조국 사면 윤미향 국힘 전당대회 n분의 1. 근데 저는 이제 좀 오를 일이 좀 남아 있다고 네. 좀 생각을 해요. 이제 어찌 됐건 그 소나기도 오고 폭풍우도 오고 그럴 때인데 다시 이제 햇빛은 뜨니까요. 네. 또 국민들 향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다시 될 햇빛은 것이고, 뜬다. 예, 돌아와서 동화적인 얘기다. 또 여당 야당 또 대표님들 모시고 또 오색빛깔 국수 같이 먹고 네. 이렇게 하면서 국정 같이 운영해 나가는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는 다시 또 박수를 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가뭄일 때 해가 뜨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비가 좀 와줘야 문제인데 지금 비가 올 만한 적재적소의 호재가 지금 없어요. 연말에 뭐 이화영, 정진상 사면복구를 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고 지금 노봉법도 경제계나 기도하고 근로자들한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떻게 지금 하라고. 반영될지 어떻게 모르기 정진상은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 아니야? 정진상, 이화영은 이제 대법원 이화영은 당결받지만 그렇죠. 정진상은 김용은 이제 보석 석방됐는데 자기 측근들을 이제 사면복권 한다라는 소식도 분명 이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특히 노봉법 네. 이 경제계에서 특히나 반발하고 있는 이 재개정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뭄에 햇볕을 쬐는 것은 햇볕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경희님께서 명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이 가뭄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만 딱 얘기해 보자. 내가 대통령이면은 진짜 이거 하나는 해결해야 된다. 이거. 자 누구부터 하실까요? 근데 너무 어려운 일인데 저는 경제 문제가 역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경제 문제인데 뭘 이렇게 탁 물건을 노봉법을 없애면 경제가 해소 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증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딜레마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세금 더 거둘 일만 남지 덜 거둘 일은 없을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국민에게 설득시킬 거냐. 네. 이게 제일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짧게 뭘 하나 그냥 물꼬를 탁 터줄까? 저는 예를 들면 뭐 원전 문제, 아니, 뭐 미국과의 그렇게 원전 문제 뭐 해결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뭐 개별 사안보다 정치 상황에서는 좀 금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분명히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굳이 명시한 그 한 단락이 좀 기억에 남아요. 네.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 관용과 절제로 함께 국정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네. 것을 이야기한 것은 정치가 회복이 되어야 경제도 이어지고 정치도 된다라는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뭐 야당도 그렇고 정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도를 복원하는 것, 과거에 이제 뭐 어떤 선을 넘지 않는 그 금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됐잖아요. 국힘 지지율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게 또 핵심 쟁점일 것 같아요. 궁금해져.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율 어떨까? 우선 첫 네. 일성 자체가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 이제 가라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대통령이 어쨌든 방미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그게 첫 일성으로 오히려 나왔었다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일정 관심 없고 지금 다른 쪽으로만 메시지 발신한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암울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짠물만 계속해서 더 짜지고 더 짜지고 더 짜진 거의 짠물 100%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지율은 저는 낮아질 가능성 훨씬 더 크다. 컨벤션 효과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내려갈 겁니다. 네, 대변님. 글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네. 안전벨트 단단히 매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안전벨트를-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 갑자기 우리 시작할 저는- 때 얼굴로 돌아갔어요. 글쎄 뭐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아니, 정말로 투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게 뭐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 아, 네. 아, 왜 제한적이죠? 그래도 당의 바른 소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당이 잘 되길 바라면. 저는 뭐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예. 더 대변해야 한다. 그래야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수권할 수 있고 원내 1정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저는 앞으로 물론 제가 이제 당직을 이제 안 맡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토토로님께서 멘탈이 나가셨다 이렇게. 멘탈 나간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현직 대변인님이신데. 제가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며칠 걸립니까 이거 회복되려면은? 하루면 되죠. 아, 그래요? 그 벌써 다음 회복한 얼굴 아닌가요? 아니요. 회복한 전혀 얼굴이 아닌 것 아니에요. 멘탈을 잡을 수가 없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름 아니면 대변인도 바뀐다. 그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백불 워딩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107석 국힘이 믿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우파 시민과 연대해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원내의 분란이 계속되고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저는 그분들과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대표의 취임 일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보통은 당대표 당선되면 아유 그래도 품고 가야죠. 안고 가야죠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본인의 어떤 갈등, 본인의 어떤 불편함을 노골화한다라는 것은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네. 어찌됐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저희도 뭐 군소정당이지만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다 함께 국정 운영을 잘 도모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후보가 지금이라도 당대표 됐으니까 그 기조를 한번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 현안 얘기하면서 다소 오늘 국민의힘이 워낙에 충격적인 전당대회 결과를 갑자기 시작 전에 내는 바람에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도 대변인 신분으로 꼭 뵀으면 좋겠어요. 얼굴 많이 회복됐죠? 전혀 아닙니다. 회복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는 해촉식 사회를 맡으실 듯 이렇게 카톡이 올라와.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워낙에 또 좋아해주고 계시는 세 분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뭐 트러블메이커 다 좋습니다. 정치는 그런데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죠. 해피메이커가 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네. 해피하게 끝내네. 네. 해피하게. 고스를 소정을 경이롭다, 경이로워. 여러분 저희 내일 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